이강인 선수를 더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창조적으로 공격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더욱 경기에 관여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더욱 공격에 관여해야 할 선수는 이강인입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가 개입하여 기점 패스가 나왔고 덴벨레에 이어 음바페 선수의 멋진 마무리로 귀중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경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풀타임으로 뛰며 수비적으로도 헌신하였고 결국 비티냐의 결승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탈압박하며 불간수를 정말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숫자 결세로 인해 더욱 공격 가담을 하지 못해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중원 미드필더 라인이 아닌 공격 라인에 배치되어서 키패스를 뿌리고 더욱 창조적인 움직임과 패스를 해야 음바페도 살아나고 PSG도 살아날 것입니다. 괜히 프랑스 레전드들이나 전문가들이 이강인 선수를 메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를 미드필더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강인의 공격 재능을 더욱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엔리케 감독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한글 버프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PSG는 3일 프랑스 르하브르의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르하브르와의 리그앙 14라운드 원정 경기를 가졌는데요. PSG의 전반 초반은 악재로 가득했는데요. 전반 6분 파비안이 수비 상황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 우가르테와 교체됐습니다. 1분 뒤에는 실점 위기를 맞이했으나 솔레르가 가까스로 막아내며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나 전반 10분 르하브르의 변칙 공격에 PSG 수비진이 무너졌습니다. 뒤늦게 달려나온 돈나룸마가 카지미르와 충돌, 결국 다이렉트 퇴장당했습니다. 단 10분 만에 선발 출전한 2명이 바뀐 PSG. 심지어 1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시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허나 PSG는 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강인과 덴벨레, 음바페가 있었는데요. 전반 20분 이강인을 시작으로 전개된 역습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비티냐, 덴벨레, 음바페로 공격이 물 흐르듯 이어졌고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르하브르 골키퍼 데스마스에게 막힌 것이 아쉬웠습니다. 3분 뒤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전반 23분 이번에도 이강인이 기점이었습니다. 빠른 역습 상황에서 덴벨레에게 정확히 패스했습니다. 덴벨레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는 멋진 슈팅으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이후 전반 29분에는 이강인의 강력한 슈팅이 르하브르 수비벽을 막고 나왔습니다. 전반 32분에는 이강인의 패스를 음바페가 슈팅, 골로 연결했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며 어시스트가 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PSG는 남은 시간을 잘 버텨내며 10명이 뛰고 있음에도 전반전을 1대0으로 앞선 채 끝냈습니다. 현지 팬들은 돈나룸마의 퇴장에 대해 분노했는데요. 이미지를 올린 팬도 있었고 큰 키를 냅두고 뭐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키엘레 센터백의 판단도 정말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돈나룸마의 발밑은 너무나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후반 87분 비티냐의 추가골로 경기를 결정지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할 때 빛이 나는 선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 리오넬 메시와의 비교가 등장하며 커졌었는데요. 이강인을 메시와 비교한 인물은 바로 PSG와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다비 지놀라였습니다. 지놀라는 방송에서 이강인을 언급하며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 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 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인 메시와의 비교까지 등장하니 이강인에 대한 팬들의 시선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이처럼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더욱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격진에 이강인 선수를 뛰게 하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덴벨레 선수는 번뜩이는 모습을 몇 차례 보여줬으나 저기서 저걸 놓치나? 하면 무조건 덴벨레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복이 있는 선수인데요. 유리몸이라 시즌의 절반은 항상 날렸던 선수라 빨리 날리면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부상으로 빠지지 않은 이상은 엔리케가 워낙 좋아하기에 계속해서 중용할 것 같습니다. 결승점 기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를 공격 라인에 배치해서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음바페도 살리고 PSG도 살리고 이강인 선수도 더욱 빛이 날 것 같은데요. 과연 엔리케 감독이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까요? 안 그러던 선수가 턴오버하는 것을 보면
경기력 문제는 전술 때문이다 라며 엔리케 감독을 비판하는 소식이 들리며 화제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29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5차전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맞붙어 1대1로 비겼습니다. 같은 시간 AC 밀란과 맞붙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승점 10점으로 1위 승점 7점인 PSG는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뉴캐슬은 승점 5점으로 3위, 조 최하위는 승점 5점의 밀란입니다. 이 경기 선발로 출전한 이강인은 마누엘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와 함께 중원에 섰는데요. 이강인은 이들보다 전진해 적극적으로 공격을 도왔고 동료를 향해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37분 마르코 아센시오와 교체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약 82분 동안 활약하며 94번의 볼터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는 93%의 높은 패스 성공률, 기회 창출 1회, 슈팅 3회, 상대 박스 안 터치 6회, 공격 지역 패스 8회를 기록하며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강인은 태클 성공 2회, 가로채기 2회, 볼 리커버리 7회를 올리면서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다만 이날 평소와 다르게 훈련 때에도 공을 잘 뺏기지 않는 이강인 선수가 턴오버가 많았는데요. 이날 이강인의 고전에 대해서는 팀적인 문제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에 대한 질문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 기자가 직접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팀의 경기력이 별로였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이강인도 많은 턴오버를 기록했다라면서 전술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뉴캐슬전에서 PSG는 압박 대처에 대한 뚜렷한 플랜이 없이 나온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평소 뛰어난 테크닉으로 볼을 거의 잃지 않은 이강인도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에 고전하면서 14번의 턴오버를 기록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가 32회인 것에 비교하면 양호하나 테크닉과 안전성을 겸비한 이강인이기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기자의 질문에 엔리케 감독은 모든 선수들은 항상 모든 상황서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계가 아니다라면서 나는 평소 이강인의 정신력과 훈련 태도를 좋아한다. 쉬운 경기서는 다 되지만 어려운 경기서는 반대다. 그래도 잘 대처한 것이라고 답하며 전술적 문제에 대한 답변 대신 선수 탓을 했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를 감싸는 발언이었으나 질문의 요지는 전술적 비판에 대한 답변을 기대했는데요. 그렇지 못한 점에 현지 팬들도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돈나룸마, 바르콜라, 덴벨레, 엔리케 감독에 대한 불만감을 표현하였는데요. 다음 챔스 경기인 도르트문트 원정 경기에서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봐서 알 텐데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기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 팬들도 엔리케 감독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경고 누적으로 다음 도르트문트 챔스 경기는 덴벨레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출전이 유력한데요.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는 잠시 짬을 내서 스페인 마요르카 직관 응원으로 의리를 과시했죠. 이제 팀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